안녕하세요. TV일마르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연규혁입니다. 지역 민영방송 공동제작 프로그램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는 전국 9개 지역 민영방송사가 함께 기획하고 제작에 나선 프로그램인데요.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아시아 각국의 36개 수공예를 심층 취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위원회는 산업화를 통한 대량 생산의 가치 앞에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장인의 모습과 또 세상에서 유일한 아름다움이 탄생하는 순간을 집요하게 프레임 안에 포착해내는 섬세하고 정교한 영상미로 이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총 36부작으로 예정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에 먼저 18편이 방송되었고 올해 10월부터 남은 18편이 방송될 예정인데요. 지역 민영방송사가 힘을 합쳐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승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과 기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접하는 사안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사건의 최초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의 게이트키퍼로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전통적인 탐사보도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가 성숙해지면서 대중은 이전과는 다른 추가적인 기능을 언론에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의 기능을 시민들이 스스로 가려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서비스 저널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은 관람자의 태도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뉴스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의 기능을 정리하면 먼저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 큐레이션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정보들 가운데서 최선의 정보를 가려내서 시청자에게 추천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뉴스는 대체로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정돈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이제 온라인에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식의 큐레이션 기능은 보도에 좀 더 적극적인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보도로는 지난 1월 25일 값은 낮추고 품질은 올리고 충주 C샵 승승장구 라는 보도에서 충주시 탄금공원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 비결에 대해 보도합니다. 생산 농가가 직접 상품을 관리하고 가격을 책정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반년 만에 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사례를 보도합니다. 농가에게는 판로의 확보를 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를 본 사례였습니다. 앞으로 판매 농가를 추가로 모집한다는 소식과 함께 필수적인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을 한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서비스 저널리즘의 또 다른 기능은 공적인 토론의 인도자의 기능이 있겠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며 정보가 쌍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일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도는 지난 1월 31일 오송 참사 시민 진상조사위 근본 원인은 구조적 문제의 보도에서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아닌 사전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오송 참사 시민 진상조사위원회는 궁평 2 지하차도가 충청북도의 안전관리 계획에 이미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침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매뉴얼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제방의 무단 철거 경위와 홍수 직전에 여러 차례의 신고 전화가 있었음에도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이 보도에서 잘못을 덮는 데 급급하거나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구조적이고 행정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해서 서비스 저널리즘의 공적인 토론의 인도자로서 기여했다고 봅니다. 공적인 토론의 방향을 제시한 보도를 하나 더 보면 지난 1월 29일 개통 5년 앞당긴다. 민자유치 현실화 우려 보도에서 정부는 대전, 세종, 충북 지역의 광역 급행 철도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합니다. 사업 진행의 효율성과 이와는 반면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한 가능성이 상호 부딪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월 2일 지자체 손실 보전 우려, 재정 부담 없다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충청북도는 민간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합니다. 반면에 김해와 부산을 잇는 경전철 등의 사례에서 자치단체가 막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또한 부각하면서 앞으로 충청북도와 총선 예비 후보 간의 견해 차이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지자체 사업에 관한 공적인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한 사례였다고 봅니다. 끝으로 서비스 저널리즘에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 저널리즘 모델에서 뉴스는 정보 그 자체였습니다. 시민이 그 뉴스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는 뉴스 공급자의 영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변해서 뉴스의 목적은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일 거대 양당 독점 막자 군소정당 총선연대 시동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진보당이 연합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전제로 총선연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합니다. 기후위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보편수당에 대한 공약 내용과 더불어서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등의 소식을 전합니다. 선거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독점적인 양당제를 극복하기 위한 군소정당들의 공약과 노력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했다고 봅니다. 반면에 1월 31일 친윤, 친명, 총선판 가세, 치열해지는 공천 경쟁이라는 보도에서 김성애 전 대통령실 종교문화비서관은 친윤을 강조하며 동남 4군의 출마를 선언합니다. 반면에 예비 후보인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은 친명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서울 동작을에서 청주 흥덕으로 출마지 선회를 보도합니다. 이러한 보도가 전형적인 경쟁식 보도로 비추어져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논점을 더 부각해서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보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총선이라는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언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스와 편들기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으며 선택을 돕는 일은 편들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뉴스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서비스 저널리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능동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언론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한국의 주거 문화는 주로 아파트 생활이 중심이 되고 있죠.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크기와 모양을 똑같이 만든 주거 형태가 바로 한국의 아파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거 문화는 매우 획일화되고 정량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한국인들의 집이 대체로 비슷한 모양이다 보니 우리 집만의 미학이나 내 공간을 둘러싼 환경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거주 공간의 크기와 평당 가격이 그 집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돼버렸는데요. 비좁은 땅에 보다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획일적인 건축 구조가 효율적이겠지만 그런 탓에 이제 전국의 아파트 공간은 거의 똑같은 모양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전국의 학교와 병원, 교도소의 공간 역시 거의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학교와 병원, 그리고 교도소는 사각형 모양의 방을 칸칸이 나누어 양쪽으로 길게 배열하고 중간에 복도를 놓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런 공간 구획은 일종의 감시 또는 관리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구성된 배치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배치는 그 공간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시와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구성인데요. 이런 구성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은 바로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었습니다. 제러미 벤담은 죄수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감시자가 즉각적으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원형 감옥을 설계했는데요. 이것을 파놉티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전부를 뜻하는 판과 본다라는 뜻의 옵티콘을 합성한 용어 파놉티콘은 중앙의 원형 공간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중앙 감시탑 바깥의 원둘레를 따라 죄수들의 방을 배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중앙의 감시탑은 늘 어둡게 하고 죄수들의 방은 밝게 해서 중앙에 있는 감시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죄수들이 모르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앙 감시탑에 감시자가 있든 없든 죄수들은 항시적으로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죄수들이 감옥의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하면서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놉티콘은 감시자가 없어도 죄수들 스스로가 자신을 감시하는 감옥을 말하는데요. 18세기 제러미 벤담이 이 파놉티콘을 설계했을 때는 감시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만 1970년대에 들어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이 파놉티콘의 감시체계 원리가 현대 사회의 전반으로 파고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처럼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자 전자주민카드나 전자건강보험증서와 같이 개인정보가 기록된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생겨나면서 권력기관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가능성으로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현대의 컴퓨터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가 무한히 확대되는 상황이 마치 죄수들을 감시하는 파놉티콘처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건축가들은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측정하는 한국 아파트의 획일성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 학교의 건축 구조가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는데요. 그만큼 건축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걸 겁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과거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옛 건축물을 보존해 오면서 현재 우리 삶과 연결짓는 행위를 지속해온 것도 사실인데요. 지난 1월 25일에 방송된 테마 스페셜 오래된 미래 대구 근대 건축의 발견은 100여 년 전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진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건축물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역사가 된 건축은 하나의 나침반이다. 이 오래된 건물의 향방에 도시의 미래가 있다라는 말로 방송의 포문을 열면서 역사적 건축물과 그 도시의 미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증을 유발했는데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죠. 특히 한국의 근대화가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대구의 근대 건축물들은 대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변화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건축물들은 대구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역사화하면서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과 발전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에서는 1902년에 건축된 영남 최초의 서양식 벽돌 건물인 대구 계산동 성당, 그리고 대구의 목마르트로 불리는 청라언덕에 위치한 선교사들의 집이 먼저 소개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구 계산동 성당은 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 신앙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긴 건축물이라는 점, 그리고 서양식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한식 기와지붕을 도입한 특이성에서 볼 때 대구의 가톨릭 역사의 흐름과 함께하면서 독특한 건축물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지역 역사를 반추해 보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라는 점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청라언덕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의 집 세 채 중에서 블레어 주택과 챔리스 주택이 당시 미국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 지었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910년경 선교사 마르타 스위츠가 지은 스위츠 저택은 벽돌을 쌓아 올린 외관만 보면 전형적인 서양식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인 석가래 구조를 도입하고 한국 기와를 지붕에 얹어서 결국 한식과 양식의 절충형 주택으로 남게 된 건 역시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의 건축물의 탄생을 역추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사택이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은 서양과의 통상조약 이후 대구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들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문맹률이 높았던 조선에서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는 1906년 미국인 선교사 아담스가 설립한 대구 최초의 서양식 미션 스쿨인 개성학교를 들 수 있는데요. 개성학교는 현재 대구의 개성중고등학교의 전신으로 무려 11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신식 학문을 배웠던 개성학교의 학생들은 이른바 개화꾼으로 불리면서 조선의 근대화를 이끈 선각자 역할을 했고요. 그런 자부심은 현재 선배들이 활약했던 건물에서 공부하고 있는 개성중학교 학생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과거 건축물이 현재의 공간에 부여하는 교육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역사적 건축은 과거의 역사와 문화의 기억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특별한 교훈과 영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대구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곳이 아마도 대구 공회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1931년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 대구 공회당은 당시로서는 세계적 수준의 건축물이었다는 점과 함께 영화 상영을 비롯해 다양한 대중공연과 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의 전당구실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최초의 조선인 무용수로 활약했던 최승희 무용회를 비롯해 조태권 무용회, 현재명 독창회, 이인성 화백 개인전, 가요 경연대회 등 늘 볼거리들이 넘쳐나서 남녀노소 모두의 인기를 끈 대중문화예술의 산실이 바로 대구공회당이었는데요. 이 대구공회당이 한국전쟁 때는 육군 군인극장으로 사용됐고 또 1960년대에는 대구 KBS 방송국으로 사용되다가 1970년대에 철거와 신축 개관을 거치면서 2013년 대구 시민회관으로 재개관하고 2016년 대구 콘서트하우스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이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건축물에 새겨진 역사의 기억이란 세월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명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낡거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허물어버리긴 쉽지만 한번 허물면 되살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도시의 역사죠.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근대 건축물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건축가들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건축은 지역 문화의 정체성과 전통이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역사적 건축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공공공간으로 재활용되어 사람들을 모으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렇게 역사적 건축물과 도시의 미래 사이에는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발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테마 스페셜 오래된 미래, 대구 근대건축의 발견은 도시의 미래를 계획할 때 역사적 건축물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태도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임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란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산책하고 싶은 곳, 그런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건축물들이 세월의 풍파를 견뎌오면서 낡고 불편하고 낯선 공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감성을 꼽는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보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미디어 비평단의 김미선입니다. CJB 모닝와이드는 매주 목금 오전 8시에 충북 지역 시청자에게 뉴스, 시사, 교양 등 다양한 이슈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월 2일에는 전교생이 30여 명뿐인 작은 학교 단양군의 가곡초등학교를 찾아가 학교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는 내용이 방송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방송 CJB 모닝와이드 작은 학교에 숨겨진 놀라운 힘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포터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 분교가 될 뻔했던 위기를 극복한 방법을 질문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소개된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교생 대상 심리상담이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사가 매주 학생들과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학기마다 한 번씩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여 명확하게 알기 힘든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대학교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아이들의 수준별 교과목 수업을 돕고 진로 상담을 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수학 경시대회를 소개하는 등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지역의 작은 학교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작은 학교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곡초등학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익한 방송이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작은 학교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가 아닌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 중인 교사의 이야기와 이에 대해 학부모가 느끼는 효능감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이 이야기가 앞서 소개된 어른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면서 학생들의 인터뷰에서 진솔함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온전한 학생의 시선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재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떤 점이 좋은지 혹시나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를 상세히 듣는 편이 작은 학교의 장점을 더욱 잘 전달하고 작은 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더 좋은 구성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작은 학교를 졸업한 한 명의 학생으로서 작은 학교의 환경적인 한계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학교에서 가능한 사소한 부분들, 예를 들자면 많은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 다양한 도전의 기회 등 작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사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의 부족함을 함께 알려주었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느끼는 결핍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작은 학교는 참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주고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에 대한 모든 국회의원의 첫 번째 약속, 국회법 제24조의 선서문입니다. 4월 10일 앞으로 4년간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질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CJB는 지난 2월 23일부터 선거 분석, 정책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3월 21일부터는 충북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날선 정치적 공방만 오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통해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알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총선 이후 4월 세 번째 토요일에 TV를 말하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